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14강 사건표지법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표지법은 어떤 걸까요? 자, 사건표지법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건표지법을 영어로는 Event Sampling Method라고 그럽니다. 자, 앞에서 우리 일화 기록 배웠죠. 일화 기록법과 또 시간표지법 아까 논리에 대해서 다 배웠죠. 시간표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사건표지법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일어났느냐 아니냐 이것을 관찰하기보다는 행동의 순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행동의 순서를 자세히 기술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 사건표지법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행동이 일어나면 그 일어날 때마다 그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사건표지법입니다. 자, 사건표지법의 방법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 그러니까 이벤트잖아요. 이 사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제 뭐 꼭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시간적 제한은 없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거 굉장히 뭐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잘 울린다든지 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유아들의 행동이나 사건의 그 존재 유무보다는 사건의 특성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두고 기록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이 일어난 원인이 도대체 뭘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알아내는 데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 표지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 행동의 범위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건 표지법의 그 지침을 보겠습니다. 자, 사건 표지법으로 이 관찰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관찰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유아들의 행동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편집법에서 혼자 놀이는 혼자 노는 거고 평행놀이는 상호작용이 없는 거고 그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건표지법도 A는 도대체 뭐냐, B는 뭐냐, C는 뭐냐, 여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아들의 행동을 관찰할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유아들의 행동이나 사건을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면에서 관찰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록하고자 하는 정보나 자료의 종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빈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ABC를 해야 될지 선생님이 그 종류를 정하셔야 되고요. 자, 사건표지법은 서술식 사건표지법으로 행동을 기술할 수도 있고 빈도를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빈도 사건표지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선생님이 미리 이제 거기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찰 기록지는 가능한 한 쉽게 편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시트지를 만들고 막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일반 선생님들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연구자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이 사건 표집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진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록하는 방법만 알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진 연구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선생님이 기록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만 알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사건 표지법을 사용할 경우 미리 정해진 행동 범주를 분명하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술식 사건 표지법 같은 경우는 사건 전의 행동은 뭐냐, 이거는 A예요. 그 다음에 사건 행동은 뭐냐, B예요. 근데 사건 후 그 행동은 뭐냐, 이게 C예요. 자, 이거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여백을 둬야 된다. 자, 그러면 사건 표지법 종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입니다. 자,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어떤 행동의 원인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주 심하게 자주 우는 유아가 있다고 할 때 관찰자가
왜 그 아이가 이렇게 우는지, 우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알아낼 때 일화 기록으로는 힘들어요. 체크리스트 이게 안 나옵니다. 평장책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셜식 사건 표지법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유아교육 기관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애 봐주고 우리 욕을 먹을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사건 표지법을 잘 표집하면 정말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잘 봐줘도 뭐 핥히거나 싸우거나 이래서 울고 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가 이제 속상하죠. 그러면 니네 선생님은 뭐 했냐 이제 이렇게 한다면 내 쌤은 내 안 보고 뭐 했어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은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으로 그 엄마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벨과 로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원인과 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건 표지법을 고안을 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ABC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 antecedent event라서 A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사건이 된 그 행동 그 자체 behavior라 그래요. 우리 행동을 behavior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 그 자체 B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건의 행동 일어난 후에 그 결과 consequence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걸 C로 자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을 좀 이렇게 표집하고 기록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 교육을 벌써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이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배운 선생님들은 잘하세요. 잘하고 계시고 제가 이런 표집도 이렇게 달 수 있었던 것이 교육을 받은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평가지를 만들어내서 제가 지금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사건 표지법은 이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육받은 선생님들 외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정말 이 사건 표지법을 명쾌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 그 행동은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을 사용해서 이제 관찰할 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게 A예요. 자, 그러면 울게 된 울음을 터뜨린 그거는 뭐냐? 이거는 B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그 다음에 C는 울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있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돼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끝이 났느냐 이거죠. 그게 C예요. consequence라는 그 말이 이제 결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가 울면 이게 잘 몰랐다가 울음소리 듣고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벌써 주변 상황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울게 한 아이는 선생님 얼굴부터 이렇게 쳐다봐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본 그 자체가 중지가 돼 갖고 이게 사건이 잘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애들이 그 활동하는 거기서 정말 떠나지 말고 잘 있어야 이런 것도 잘 기록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는 빈도사건 표지법이에요. 자, 빈도사건 표지법은 이 빈도사건 표지법의 그 시트지를 가지고 미리 다 정해진 범주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이 기록을 하는 건데요. 이 도표를 가지고 정해진 범죄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빈도사건 표지법은 이 선별된 행동이나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보는 관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빈도죠. 그런데 앞에 서술식은 원인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사건 표지법이 두 가지지만 원인을 규명하고 알고자 할 때는 ABC를 쓰고 얼마나 많이 자주 나타나는가를 보려 할 때는 빈도사건 표지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서술사건 표지법은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행동의 원인을 아는데 질적인 정보를 줘요. 그렇죠. 원인을 아는 질적인 정보를 주는데 빈도사건 표지법은 양적인 정보를 줘요.
그래서 우리 사건 표지법으로 질적인 연구도 할 수 있고 양적인 연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빈도 사건 표지법을 이용하면 교사는 유아들에게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업 활동을 계획하거나 교수 전략 짤 수 있고요. 유아 개개인의 발달에 관해서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찰 기록지만 쉽게 잘 돼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빈도 사건 표지법에는 관찰자가 미리 정해진 범죄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 영역에서 분류를 한다 그럴 때 같은 색깔끼리 분류를 할 수 있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yes 하면 되고 성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못해요. 그러면 실패죠. 거기다 체크하면 되고 잘 하다가 이걸 다시 뒤집어 놨을 때, 섞어 놨을 때 재분류를 하라 그럴 때는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색깔에 성공을 하면 동일성 여기도 하고 여기서 체크표를 하고 없을 때는 실수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사건 표지법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술식 사건 표지법의 그 장점을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사건이 포함된 전후 관계가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행동의 출현 여부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출현됐는가를 관찰 가능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거는요 다른 걸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애가 맨날 울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친구가 괴롭혔다든지 뭐 공격적인 공격성이 가해졌다든지 이럴 때 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서술식 사건 표지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이 적합한 거고요. 대부분 여러 종류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 종류가 다양하고 행동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아들이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결과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하는 거를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관찰 대상 유아를 개별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교수 전략을 짜는데 참 좋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유아 개개인의 질적인 정보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술식은 서술을 하기 때문에 원인 결과도 알고 질적인 정보도 주죠. 질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관찰 상황을 행동과 상황의 그 자연적인 단위로 구성시켜줘서 인과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행동이 왜 나타났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우리가 표본식 기술 그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표지법에 해야 될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표본식 기술 한다 그러면요. 지겨워서 다 못 읽을 거예요. 그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표본식도 있고 일화도 있고 사건 표지법도 있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는 사건 표지법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만 선생님이 주의를 요하면 되니까 그 외에는 그냥 선생님이 일상적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 교사의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자,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다른 서술식 관찰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손으로 쓰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뚜렷한 관찰에 초점을 가지고 유아를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쟤는 또 울어. 그러니까 쟤는 울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애를 보고 그 행동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 내포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럼 쟤 또 거짓말한다 이런 거죠. 거짓말할 때마다 사건 표지법을 한번 해보세요. 애를 때릴 때마다 해보세요. 다른 애를 울릴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우 쟤는 저런 애 하고 완전 스티그마를 주게 되죠.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술식은 이게 수량화하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를 보기 때문에 자, 이 질적인 연구는 절대 수량화를 할 수 없는 거죠. 양적인 연구만 수량화가 되는 거죠. 그 빈도 사건 표지법하고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표지법에서는 자료가 빈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수량화하는 통계 분석이 가능하지만 사건 표지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수량화되지 않는 자료는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죠? 객관도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신뢰성이 이 문제에서 좀 문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사건 표지법은 시간 표지법보다는 사건의 전체를 알 수 있지만 표본식 기술에 비하면 전후 관계의 연속성이 좀 단절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단점이라 그러는데 표본식 기술 그 자체를 이 사건 표지법으로 가져온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표지법은 그 사건에 맞는 이 표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적합한 거예요. 자, 이 단점이 그래도 단점을 만들려면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빈도 사건 표지법의 이제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빈도 사건 표지법 장점은 뭐냐면 편리함과 단순함이죠. 관찰자가 이게 체크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죠? 서술식 사건 표지법에 비하면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빈도 사건 표지법은 자료를 쉽게 수량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뒤에서 통계 내면 되니까요. 자, 세 번째는 빈도 사건 표지법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만 주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고요. 또 빈도 사건 표지법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자, 빈도 사건 표지법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행동 출현 원인을 나타내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인을 알려면 ABC를 해야죠. 자, 빈도 사건 표지법은 행동이나 사건의 양적인 재료는 이 자료는 제공할 수 있지만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기 힘듭니다. 자, 이것은 ABC로 해야 되죠. 만약 일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요. 자, 그러면 서술식 사건 표지법의 양식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트지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궁금하면 사례를 이렇게 해보다가 이제 잘 모르겠으면 우리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들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또 우리 그 연락처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연구소에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술식 사건 표지법 관찰 기록지 A, B, C 이렇게 돼 있죠. 시간 있고 A, B, C 이렇게 돼 있죠. 자, 빈도 사건 표지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일성, 유사성, 재분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다시 가서 서술식 사건 표지법은 관찰일자, 관찰자 쌤 이름 쓰고 관찰 시간 쓰고 성별, 이름, 이름 여기다가 쌤 이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관찰자가 교사고 이름은 유아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생년월일도 유아 거 쓰면 되죠. 그러면 관찰일자고 관찰일 현재 유아 연령을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찰일 현재 유아 연령이 딱 나오죠. 생년월일, 관찰일자 생년월일 빼면요. 자, 이 시트지에 시간이 있어요. 그죠? 맨 왼쪽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A 사건 전 antecedent event, B behavior 사건, C consequence.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B라는 행동이 먼저죠. 울거나 뭐 공격적인 행동이 해서 막 뭐 가장 이 클라이막스에 가는 게 B입니다. 그럼 그 되기 전에 A는 어떻게 했고, 자, 된 후에 그렇게 막 울곤 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건 사건 후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하나 이제 빈도 사건 표지법은 시트지는 위에 선을 기록하는 거는 같지만 그 내용이 틀리죠. 자, 분류를 본다 할 때 이건 이제 분류는 인지적인 거잖아요. 자, 우리 정목 영역에서 어떤 것을 분류를 할 건지, 그럼 비골 안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둥근 뭐 블록, 뭐 네모, 뭐 세모 이런 블록 가지고 했으면 그거를 쓰시면 되는 거야. 미술 영역에서 내가 크레파스로 색깔을 보든지 색종이로 보든지 아니면 미술 그 색상 카드로 가지고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을 어느 카드 가지고 하든지
뭐 가나다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과학 영역은 실험도 가지고 하든지, 수 영역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하든지, 예, 또 뭐 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하든지 뭐 가능하죠. 블록 영역에서는 블록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타는 더 하시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분류 활동을 우리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각 영역의 분류 활동을 하나씩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영역이 더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그 분류하는 영역을 줄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바로 빈도 사건 표지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사건 표지법을 빈도하고 또 소수식을 나눠서 봤는데 현장에서는 소수식 사건 표지법을 서요. 그죠? 그때는 선생님이 정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아이를 받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도는 각 영역에서 애들이 어떻게 분류 활동을 하는가 이런 거예요. 시트지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 그 사례를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는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